경제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예민수의 딥사이트입니다. 정부가 2월 4일 날 지금 정부 들어서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관심입니다. 부동산은.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어디까지 집값이 오를까? 무주택자들은 언제 집을 사야 될까? 주식 투자자들도 건설주가 어디까지 오를까? 사회초년생까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는데요. 관련된 부동산 시장의 흐름들 또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될지도 구체적으로 오늘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주식은 매일 보고 있지만 부동산은 사실은 보긴 보지만 깊이는 없어서요. 그다음에 내용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복잡하죠. 혹시 좀 모르는 게 있더라도 나무라지 마시고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은 이번에 25번째 이사대책이라는 타이틀이 붙었고요. 83만 원가요? 엄청난 공급이 있는데 뭔가 정부의 정책이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바뀐다는 느낌인데 시장에서의 지금 보름 동안의 반응은 어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만 32만 채, 전국적으로 83만 채 가량 이제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는 거여서 공급 부족을 지적하던 시장에서는 일단 반기는 목소리가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 공급을 어떤 지역에 어떤 일정에 맞춰서 공급할 것인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게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반신반의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있어서 이사대책 이후로도 주택가격, 전세가격 오름세가 확연히 꺾이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대책 발표 이후에 한국부동산원이 2월 둘째 주, 셋째 주 이제 주간 단위 아파트 시세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국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수치 자체가 직전 주보다는 조금씩 낮아지기는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상승세는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무주택자분들이 접근하는 가격대가 좀 저렴한 지역들은 여전히 이제 키 맞추기 형태의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거래가 좀 주춤하고 관망세 혹은 공급에 대한 기대가 있긴 하지만 이사 대책 효과가 아직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자산이 수요는 순간적으로 확 늘 수 있거든요. 근데 공급은 어쨌든 시차가 있는 거고요. 시장에 대한 또 믿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대규모 정부가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겠다는 얘기도 있고요. 잠시 여쭤보겠지만 공공이 재건축 재개발 서울역 뒤쪽에 거기 서계동인가요? 촉방촌 개발 이런 동자동인가요? 포함되어 있는데 현금 청산하고 굉장히 말이 많대요. 뭐가 좀 걸림돌인가요? 일단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개발 형태로 해당 지역 토지를 수용해서 이제 거기 거주하시던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공 임대나 분양도 짓고 이제 구역 개발을 하겠다라는 건데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분들은 민간 형태의 약간 좀 고급 형태로 개발을 해서 높은 수익을 좀 원화해서 기다리고 계신 경우들이 많았고 또 쪽방촌 자체의 월세 운영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소유주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정평가액 수준으로 보상을 받고 토지를 수용당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공공방식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들을 내놓고 있어서 마찰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여전히 이 개발 사업을 강행하겠다라는 움직임이고 소유주들은 또 소유주들대로 이것에 이제 재산권 침해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부각시켜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 협의를 하는 과정들 또 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개발 사업이나 도심 공급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빠른 사업 진행에 현실화되는 과정을 모범 사례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초반에 이런 잡음들이나 마찰들이 시장에서는 좀 걱정스러운 우려의 시선을 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아까 동자동이라고 그러셨나요?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이 그 부분만 아니라 이렇게 공공이 시행하는 정비 사업 분야가
다른 데도 여러 곳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 발표한 이사 대책의 네. 모델 중에 이제 뭐 도심의 역세권 주변의 토지들을 수용해서 예. 도심 복합형으로 주택 산업 지역을 짓는 네. 지구 개발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단지들을 공공이 직접 주도 시행하는 방식으로 정비를 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모델이 있는데 예. 둘 다 이제 토지를 소유하거나 재건축 아파트 지분 등을 갖고 계신 소유주 분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대신 정부가 제시하기로는 뭐 예를 들어 재건축 같은 경우 초과이익 환수제도 배제를 해주고 예. 용적률을 높여주고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인허가도 간소해주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안을 했지만 소유주들은 여전히 이제 민간 방식의 재건축 등을 원한다라는 입장이다 네. 보니까 이 간극을 좁히기가 초반에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서울에서는 그 압구정 재건축 지구 아시죠? 네, 그 네. 지역에서는 여전히 주민들이 민간으로 재건축을 독자적으로 시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최근에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도 받고 굉장히 속도를 더 내는 모습이고 이런 모습들이 시장에서는 또 호가 상승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이 정부가 이사 대책을 통해서 발표한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이나 역세권 이제 수용 방식의 정비 사업들이 예. 원만하게 속도를 빨리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들이 여전히 좀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추가적인 계획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적어도 네. 2분기까지 이 재건축 등 정비 사업 후보지를 결정해서 발표하겠다라고 했고요. 25만 호 가량 추가 발표를 해야 되는 신규 택지들도 수도권에서 확정을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빠른 행보를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어떤 거는 공공을 좋아하고 어떤 것도 민간을 조용한 공기업 이런 데는 되게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또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아파트나 이런 건 또 이제 사실은 공공은 사익보다는 공공의 목적을 하니까 민간 아파트 이런 걸 다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강남권에 원래 재건축, 재개발 이게 좀 사실은 손대면 커지니까 이걸 안 하려고 정부가 계속하다가 지금 공공한다는 건데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도 좀 이 요인으로 좀 들썩거리나요? 그럼 다시? 일단 네. 초반에는 정부가 내놓은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본인의 조합 내지는 사업 모델에 좀 도움이 되는지 검토하는 수순은 이어졌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검토한 후에 이제 공공 방식의 개발이 제한되는 부분이라던가 향후에 또 민간으로 소위 이제 프리미엄급 대단지로 재건축을 했을 때의 자산 가치가 더 높아질 거다라는 기대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예. 아직은 그렇게 관심이 높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압구정이라던가 뭐 강남의 도곡이나 대치 같은 대표적인 좀 부촌 지역의 재건축 대상 단지들은 그렇게 관심이 높지는 않고 조합원들도 아직은 좀 냉랭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좀 핵심 투자 대상 지역이나 가격이 너무 비싸게 형성돼서 민간으로도 사업 의지가 높은 것보다는 네. 아무래도 자체적인 독자 조합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던 지역들 혹은 중소규모 이제 수도권 지역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참여 검토를 해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정부가 3월 뭐 4월에 걸쳐서 조합들 토지 소유주들 대상으로 설명회도 본격적으로 열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을지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소장님 아까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좋은 모델을 만드는 게 그죠? 이렇게 하니까 서로가 윈윈이 된다는 좋은 모델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뒷부분에 좀 실질적인 집값에 대한 궁금증이나 각자 포지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증 그 부분을 좀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려고 해서요. 앞부분은 요거 한 가지만 더 서울시장 이제 보궐선거가 4월 7일인데요. 각 그 후보들마다 이제 표심을 얻기 위해서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어쨌든 누가 되더라도 이런 게 서울 집값이나 정책에 영향을 좀 줄 수는 있나요? 네, 당연히 네. 지금 서울시장들이 후보자들이 내놓는 네. 공약의 주요한 부분들도 부동산 규제 시장 완화 뭐 이런 거겠죠. 그런 부분이어서 뭐 여건 야건이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공급 확대를 하겠다는 데는 뭐 동일한 방향성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몇 채를 짓겠다, 몇 년 동안 짓겠다, 어떤 방식으로 짓겠다 이런 내용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네. 모두들 이제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들 내놓고 있고요. 특히 또 야권에서는 재건축 등
규제 완화 같은 것들을 좀 하겠다라는 의견들이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여당보다는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어느 분이 되셔도 부동산 쪽에서의 공급 확대나 뭐 인프라 투자라든가 개발 의지들은 상당히 높아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자극을 받을 가능성은 제가 볼 땐 높아 보이거든요. 일단 주택 공급이든 뭐 교통 인프라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또 재정이 투입되고 부동산 시장에는 투자 요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추가적인 이제 전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서울시의 이런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활성화되면서 시장에는 또 플러스 요인이 될 거다라고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의 임기가 그렇게 길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어질지 어느 정도 현실화될지에 대해서는 좀 완벽하게 신뢰하기는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예. 또 올해 지나면 내년 또 대선이 있고 어쨌든 정치 계절이 돌아오게 되면 집값은 또 움직이니까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 대책이나 정부의 정책 대책 관련된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실제적인 각 부동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이제 관심사 부분으로 가면요. 이번에 그러면 대규모 이제 공급이 이루어지고 특별히 아까 이번에 83만 호라 그러셨나요, 전체? 네,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83만 호 중에 수도권에 공급되어지는 부분, 특별히 신규 택지 공급 26만 호 중에 수도권이 18만 호 정도? 지금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83만 호 중에 전체 물량은 한 61만 호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뭐 3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 같은 신규 택지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앞으로 이제 추가 후보지 나와야 되는 게 25만 채 정도입니다. 예, 나머지 이제 13만 채, 19만 채 정도는 앞서 말씀 나눴던 도심의 이제 정비 사업 위주로 개발을 하는 방식이고 25만 채 가량이 경기와 인천에서 새로 신규 택지를 조성해서 신도시 같은 방식으로 일테면 짓는 건데요. 그게 어디냐 이제 네, 이게 관심 그게 있는 거잖아요.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가 이르면 한 3월 정도부터 1차 후보지가 발표가 될 수 있고 적어도 6월까지는 대상 후보지를 모두 확정해서 일단 발표를 하겠다. 워낙 시장에서 어디에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계획을 계속 속속 밝히고 있는 건데 예상 후보지로는 시장에서 보기에는 3기 신도시와 관련성이 많지 않겠느냐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규 택지들이 또 너무 새로운데 외따로이 개발을 하면 그 지역의 인프라라든가 이런 거를 개발하는 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미 택지 신도시를 개발할 계획이 잡혀 있는 3기 신도시 혹은 이제 저희가 광역교통망 놓고 있는 GTX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들이 대개 이제 한 30년 정도까지는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 역세권 주변에 남아있는 이제 중소규모의 택지들이 대상이 되지 않겠냐라는 예측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3기 신도시 예정지가 고양, 하남, 그리고 인천, 부천 뭐 이런 지역에 지금 있고 GTX 역세권 추가로 들어오는 지역들 주변으로 뭐 양주나 의정부 같은 지역들에 이제 남아있는 택지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드린 그런 지역들 그리고 좀 서울하고 가까이 있는 광명 같은 지역들까지 포함해서 기존의 신도시나 개발 택지가 있는 지역 주변을 확장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도 가능성이 그게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추가적인 지역들이 뭐 이르면 정부 계획으로는 3월부터 대상지가 나온다고 하니까 개인분들은 아무래도 이 지역에 내가 거주하면서 직장도 다니면서 분양을 받기에 적절한 지역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첫 번째 수순이 되겠죠. 발표되는 지역 중에서. 기사를 보면 뭐 대충 정부는 내부적으로 확정을 했는데 뭐 세부 조율이나 뭐 이런 걸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지자체와의 조율도 필요하고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발표할 타이밍 같은 것들을 좀 저울질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소장님도 뭐 조심스러워서 얘기를 안 하시지만 전문가들은 대충 범위를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25만 호는 3기 신도시에는 포함 안 된 새롭게 25만 호가 추가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3기 신도시 주변이나 기존의 교통망이 있는 근처로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3기 신도시도 지금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
삼기 신도시 물량은 그럼 지금 지어질 거는 지금 25만 원 말고 삼기 신도시는 얼마나 돼요? 네. 25만 원 택지 중에 수도권에서 실제로 주택은 3기 신도시 주변으로 한 18만 채 정도 들어갈 걸로 정부 발표로는 예측이 되고 있고요. 3기 신도시 물량이 그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발표됐던 3기 신도시와 이번 2분기에 발표될 2사 대책 후보지까지 더하면 한 32, 3만 채 정도가 수도권에 새로 공급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사전 청약이 3기 신도시 7월에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뭔가 청약 전략이나 접수를 검토하셔야 되는 대상은 일단 3기 신도시가 될 건데요.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기 신도시 중에 사전 청약을 어디를 하면 좋을까, 해도 좋은가, 뭐 이런 고민들 계속 하고 계신 상황이기는 해요. 근데 해당 지역들이 최근에 교통망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발히 되면서 이미 좀 높은 분양가 대비 수익률도 내고 있고 지역들도 대부분 서울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어서 서울에 계신 무주택자 분들도 뭐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고 경기 지역으로의 주택 마련이나 이전까지 좀 고민해보고 계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가격대가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와 신도시보다는 조금 작지만 이제 3기 신도시와 같이 개발되는 신도시, 준 신도시급까지 포함하면 한 8곳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사실 현재 아파트 가격이 가장 비싼 지역은 과천이거든요. 그리고 과천이 아무래도 이제 서초권에서 조금 한적한 주택지나 아파트 같은 걸 찾는 분들이 가시다 보니까 과천 지역이 공급 규모는 작지만 현재 가격이나 지리적으로 투자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좀 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 1순위죠. 꽤 있고요.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남양주 왕숙지구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공급량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경쟁률 부분에서 유리하다라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밖에 이제 서울에서 좀 더 가까운 도심 직주 근접형 지역으로 찾는 분들이 이제 강동권에서는 하남 신도시 그리고 강북 서부권에서는 고양 창릉 신도시 정도를 공략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일단 무주택자 유지를 하면서 7월에 사전 청약을 하시면 이후에 이제 본 청약을 거쳐서 최종 이제 입주까지 무주택 유지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되는 상황이어서 저는 여러 가지 공급 계획과 저울질을 하시긴 하겠지만 일단 사전 청약은 좀 공격적으로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청약제들에게는 어쨌든 물량이 늘어나니까 좋은 기회네요, 그죠? 아무래도 일단 무주택자분들에게는 절대적인 공급이 늘어나는 게 내 집 마련이나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해서 접근을 하시면 뭐 어떨까 싶고요. 일단 이번 25만 호 추가되는 신규 택지 같은 경우 이사 대책으로 발표된 물량의 경우에는 정부가 이제 공공주도 사업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당첨 확률이 좀 떨어졌던 젊은 무주택자들 분들을 위한 추첨제라든가 이런 좀 보관을 내놓은 부분이 있어요. 과거에는 대부분 이제 순차제에 따라서 굉장히 장기간 무주택자로 있었던 분들 혹은 가점이 높으신 분들밖에 당첨 확률이 높지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좀 젊은 분들은 이런 청약 당첨되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추첨제 물량도 일부 배정을 해서 달라지는 청약 제도도 검토하시고 나에게 맞는 지역이 있다면 좀 적극적인 청약 계획을 세워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히려 뭐 젊은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신혼부부나 젊은 분들의 혜택을 주다 보니까 기존에 뭐 40, 50대, 50, 60대 무주택자도 소외된다. 이런 목소리도 또 나오더라고요. 그런 말씀들이 좀 있긴 한데요. 일단은 제가 볼 때 절대적인 공급량이 또 확 늘어난다면 파이가 커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분들이 뭐 본인들만 이렇게 뭐 소외된다라던가 역차별을 받는다라고 하실 수준까지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여전히 이분들이 보장받는 순차제라던가 이런 물량 자체도 공급 확대와 함께 늘어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 좀 여쭤볼 게 있어요. 일단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청약 노리는 분들은 해라. 그런데 이제 나중에 서울 지금 추가 지역이라든지 뭐 서울에 뭐 태릉도 있고 용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신도시 사전 청약했다가 당첨된 분들이 나중에 그거를 취소하고 다시 또 할 수 있어요? 사전 청약 같은 경우는 다른 분양 사업장의 본 청약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청약에서만 중복이 불가하고요. 나머지 이제 일반 본 청약은 뭐 민간 사업지든 공공이든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하시면 되는데 다만 검토하실 부분은 3기 신도시나 이사 대책의 후속
이제 택지 후보지들은 사실은 서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 안에서 새 아파트를 받는 게 절대적인 목표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나 후속 신규 택지보다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지역 확정을 계속 속도를 내고 있는 용산이라던가 뭐 이런 도심에 있는 부지들을 통한 개발 사업지들 태능이라던가 뭐 아니면 이제 이사대책 후보지로 발표될 공공정비사업지나 역세권지구 같은 것들을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을 희망하신다면. 네. 네. 정부가 이제 이번에 이제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취임하고 대책을 내놓으면서 무리하게 집 사지 말라 당부를 하고 있는데 당부가 뭐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집값은 계속 올랐고요. 또 소위 뭐 영끌해서 젊은이들이 집을 샀다는 게 이제 우리 사회 현상인데 어제는 기사 제가 보니까 영끌보다 훨씬 더 센 단어가 뭐 있었는데 뭘 끌어서 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무리해서 집 사지 말라는 얘기는 네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은 그러니까 기존 주택보다 청약을 기다리는 게 지금은 어쨌든 좋은 전략인가요? 일단 새 아파트를 공급받겠다라는 의지가 확실히 있으시고 기존 구축 아파트나 주택을 대출 등을 통해서 사는데 자금이 좀 여력이 좀 모자란다 이런 분들은 공급이 확대되는 시점이니만큼 청약을 좀 더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중저가 아파트들도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 상승폭이 너무 과도하기는 해서 이제 딱 주택 구입을 하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진 상황이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실 여력이 있고 뭐 경기도에 이제 신축 아파트나 이런 걸로도 내 집 마련이 용인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아직은 좀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청약을 좀 기다렸다가 대상지 적정한 데 골라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청약이 좀 당첨 자체는 어려우니까요. 보장이 안 되는 것이다 보니까 확실성은 좀 시간도 걸리고 그쵸. 그동안의 집값도 오르면 어떡하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 시장이 뭐 전월세 신고제 6월 시행이라던가 아니면 뭐 전월세 금지법 2월 19일 이후 시행이라던가 제도가 계속 바뀌면서 매물 잠김이나 가격 불안이 단기간은 좀 계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세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버티기 어려우신 분들 혹은 무주택자분들은 아직 저금리 대출이 조금 열려 있는 상황이긴 해서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집 마련 자금 계획이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뭐 그렇게 무작정 계속 기다리시라는 전략을 드리지는 않는 편입니다. 네, 역시 뭐 현장에 계시니까 결이 좀 다르십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실은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주셔야잖아요. 뭐 안정될 거니까 정부 당국자처럼 무조건 기다리라 이런 것보다는 자신의 그 자금 여력이나 스탠스에 맞게 하면 된다는 얘기시고요. 큰 흐름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 뭐 지금 워낙 뜨거운데 보면 이제 조만간 한 뭐 2, 3년 내에 부동산 시장이 이제 꺾이고 트렌드상 좀 조정이 올 거라는 전망도 덜어덜 나오는데요. 김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가격 폭락이나 큰 폭의 하향 조정까지는 아니겠지만 상승세 둔화나 약간의 조정 관망기를 거치는 시점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부동산 주택가격 급등을 가져온 저금리 유동성 장세 이런 투자 환경이나 공급 부족 상황이 몇 년 후부터는 조금씩 이제 되겠죠. 달라질 거잖아요. 이제 코로나가 종식된 후에는 사실은 이제 인플레와 함께 금리도 조금씩 오를 테고 저희가 계속해서 풀었던 유동성도 조금 속도를 계속 조절해 나갈 거기 때문에 환경이 바뀔 거고 국내에 만연했던 이 공급 부족 지적이 어쨌든 서서히 이제 조금씩 해소가 되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시점이 올 수밖에 없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일단 금리나 이런 금융 투자 환경 변화는 23년께부터 서서히 이제 가시화될 것 같고 실제 수도권의 아파트 공급이 입주와 함께 본격화되면서 영향을 미치는 수급 변화는 한 25년은 돼야 그래도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조성하는 택지 사업들이 아무리 빨라도 한 5년 정도는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점에 뭔가 조정이나 변화가 약간 한번 올 수는 있다 정도의 전망은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하셔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네. 아유, 참 쉽지 않네요. 어쨌든 간에 여러 그 최근에 이사 대책 이후의 변화들과 함께 또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쭉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치려고 하는데 뭐 특별히 빼놓으신 거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일단 당분간 저희가 제도 변화도 굉장히 많아서 이런 것들을 계속 좀 복잡하지만 학습하시는 과정이 좀 네.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서울시장 이제 보선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대선 통해서도 계속해서 부동산 예. 관련 정책의 변화나 이런 흐름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주의하실 부분이면서 또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어서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주의를 좀 놓치지 않으셔야 마지막으로 이런 내 집 마련이라든가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도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딥사이트 뭐 뜨겁고 관심 있는 부동산 시장 이야기 했습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